예, 아까, 다른 사건 예시를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재판에 나온 쟁점들을 다 쪼개서 보면, 그게 전체 구조를 놓치는, 그래서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보면은 또 볼 수 있는 그림을 재판부는 다 쪼개버렸기 때문에, 전체 그림은 놓쳐버린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시까지 들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뭐 이건 조금,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면, 15일 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게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과, 15일 날, 최현락 수사부장이나 또는 이병하 과장으로부터 데이터 분석 보고를 받고 나서 범행을 결심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나중에 그게 왜 중요한 문제냐, 이거는 한 번 더 좀 보충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15일 이전에 범행을 공모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경찰과 국정원 사이에 15일 전에 있었던 수차례의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15일 전부터도 공모가 있었다라고 충분히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 두 가지가 각각 어떤 차이를 재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를 주는 건지, 그거는 좀 한번 다른 분 말씀 좀 듣고 보충을 아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만 이해를 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고요. 많이 또 기다리시니까 우리 이병헌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이병 기자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방금 질문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공소장의 15일 날 회의에서 범행을 결의한 걸로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박주민 변호사가 지적한 내용은 15일이 아니고 그 전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실제로 공소장이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판결문에도 그 모순되는 점들에 대해서 판사가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 법률적 차이에서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또 실제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권은희 과장의 증언에서 그 압력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시점은 15일이 아니라 12일인가 첫날이거든요. 12일 날. 그러면서 이제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청장으로부터 그 압력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고, 김용판은 격려 전화를 했다라고 하고, 뭐 이게 이런 거죠. 근데 그 김용판 전 청장이 15일이 아닌, 그러니까 범행을 모의한 시간이라고 검찰이 적시한 15일이 아닌 12일 날 압력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전부터 그 범행에 대한 모의가 시작된 것 아니냐. 그러므로 그 검찰의 말에도 모순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재판부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의 제 개인적인 판단은 특별수사팀이죠. 검찰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 검찰이 경찰을 얕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까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고재규 기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공소장이 변경된 것, 지금 김용판, 원세훈 두 재판을 모두 다 합쳐서 공소장이 총 4번 변경됐는데, 3번은 원세훈 쪽으로 변경이 됐고, 1번은 김용판 쪽으로 변경이 됐죠. 근데 원세훈 쪽으로 변경된 건 대부분, 맨 마지막에 좀 축소하는 거 있지만 대부분 그 범죄 사실을 보강하는 쪽으로 계속 변경이 됐지만, 김용판은 결정적으로 이제 후퇴하는 쪽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부분으로서도 볼 수 있듯이 검찰은 좀 되게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의도를 알진 못하겠지만 김용판 전 총장의 수사를 되게 쉽게 봤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취재를 하면서도 검찰 그 특별수사팀 쪽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그럴 때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김용판 재판을 어떻게 보냐고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저는 뭐 법리적인 부분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사람이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하고 좀 이상한 행동 같은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전 대답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쪽 검찰 쪽의 대답은 뭐라고 바로 들어왔냐면, 자신이 있다는 투로 그 죄명이 그 선거법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잖아요. 공선법은 모르겠지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라는 죄명이 법리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 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판례를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직권남용인가 싶은 것들도 실제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있다는 투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입장이 기자니까 반대로 이제 김용판의 변호인 쪽의 초기에, 이제 공소가 제기되었고 공판이 진행되는 초기에, 그때 취재를 할 때는 그때 변호인 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물론 변호인 쪽도 이제 김용판의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의 공소장의 문제를 쭉 얘기를 하면서 김용판이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용판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를 하고, 김용판이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뭐 하는데, 하려고 했다고 검찰은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김용판이 얻은 게 뭐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다. 이제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권은희 과장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나서 얻는 게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권은희 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어야 한다라는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변호인 쪽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김용판이 이거 해서 자기가 얻은 게 뭐냐? 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자기는 옷 벗었고 뭐 공천을 받았나? 뭐 했나?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김용판이 왜 그 시기에 무엇을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범행 동기가 없이 진행된 수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맥락이 잡히지 않는 거다라는 변호인의 얘기인 거죠.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거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변호인 쪽에서 이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또 한 가지 증거는, 그때 당시는 우리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기록을 다 보지 못하니까, 검찰 기록을 다 보면 권은희를 제외한 경찰의 증언이 모두 다 권은희하고 다르다라고 그때 이미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 물론 이제 아까 최은영 경사 이제 얘기를 하는데, 최은영 경사의 그 재판 때도 제가 봤는데 분명히 최은영 경사의 그 증언은 톤이 다릅니다. 다른 뭐 16명의 경찰들하고의 톤이 다르지만, 그쪽의 톤이 워낙 뭐 권은희 과장의 말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아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이런 쪽으로 일방적으로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좀 더 이쪽으로 와 있어 보여서 최 경사의 증언이 조금 돋보였던 거지, 최 경사의 증언이 권은희 과장의 증언만큼 완전히 이렇게 또 증언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재판이 제기된 초기에 변호인 쪽에서는 그거를 다 이제 간파를 하는 거죠. 저는 김용판 청장 쪽, 변호인 쪽이 재판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적인 예로 기억을 하시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8월에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 국정조사 있었죠. 선서를 하지 않는 초유의 국정조사.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선서하지 않았으니까 발언하지 못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발언은 다 하죠.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용판 전 청장의 15일 날인가 빈 행적에 대해서 막 부각됐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던 김용판 전 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저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깜빡깜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죠. 근데
재판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김용판 전 청장은 그날의 소명 자료를 그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제출합니다. 그 친지들하고의 먹은 그 식사라고. 그때 어떤 사진도 찍었어요. 아마 가족들을 넘어서서 이제 친지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찍었지 않았나 뭐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걸로 그날의 그 행적은 완전히 다 소명이 돼버립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판 전 총장이 청문회 때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아직 그 범죄가 약간 그 행위가 소명이 안 됐을 그날 행적이 소명이 안 됐을 때 제가 변호인 쪽에다가 그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변호인 쪽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뭐 충분히 다 소명이 된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걸 다 종합해서 놓고 보면 김용판 전 청장은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이 질타를 바꾼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거고, 즉 모른다라고 했다가 그것이 소명이 되는 극적인 효과를 염두에 뒀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 또 실제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법정에도 무수히 많은 이제 그 경찰들이 와 있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검찰은 굉장히 쉽게 보고 경찰은 이 기회에 한번 검찰들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했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죠. 그리고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굉장히 뭐 일부러 그랬냐 어쨌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개인적으로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용판은 다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원세훈을 더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검찰의 부실함이나 미진함의 의도야 뭐 지금 저희가 단언을 못하겠지만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 이런 점을 해주신 것 같고 사실은 뭐 이제 범죄인들의 말 속에서 오히려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범죄인이 아니지만 아까 변호인이 강조했다고 하는 말 김용판 씨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검찰도 사실은 규명하지 못고 소명하지 않고 있지 않냐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겠어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없어 라고 말한 것은 오히려 보면 검찰이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를 변호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거 그래서 재판부의 마음도 흔들어 버렸던 거 뭐 그런 게 보이는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미 의원님이 조금 더 아마 해주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두 분 말씀이 남았지만 뭐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뭐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도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제가 안행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감찰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단 한 차례도 김용판은 경찰 안에서 조사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출판 기념회를 하죠. 서울 세종회관인가와 또 대구 달성구에서 출판 기념회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관련자,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했던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국정원 관계자와 그 경찰의 이 사건 관계자들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가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국감에서 공개했던 자료들인데요. 실제로 김용판 서울청장은 이종명 국정원 제3차장과 12월 11일 저녁 7시에 저녁 식사 같이 했고요. 12월 11일 전화했고요. 12월 14일 통화했고요. 12월 16일 통화했고요. 12월 16일 또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는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오전에 통화를 했고 만난 걸로 돼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김용판 서울청장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면 당연히 안 되죠. 얼마나 너무나 이례적이고 밖으로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손과 발이 되신 분들이 결국은 서울청 수사부장, 최연락, 이병하 서울청 수사과장, 김병찬 서울청 수사 이계장인 거죠.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분석팀과 만나서 회의하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보세요. 5회 이상, 9회 이상, 50회 이상, 10회 이상. 국정원, 안태동, 이분과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국감에서도 이게 받지 않았다, 문자만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안태동이라는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최연락 수사부장과 이병하 수사과장에게 고맙다는 메시지 보냅니다. 12월 16일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제대로 조사됐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이거라도 어쨌든 조사가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증인신문이든 재판정에서 뭔가 그게 문제화 됐어야만 그 부분들이 보완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판결문상 거론돼 있는 그 키워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12월 15일에 전격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론이 되면서 재판장으로부터 공소사실조차도 특정이 안 되고 있다고 면박을 주는 그 이유 자체가 결국은 분석관들은 끊임없이 분석의 범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논의를 했던 걸로 보여지고, 분석 제한하는 그 법리 자체도 그 논의 과정에서 거론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김용판만 기소했던 효과가 지켜져. 왜냐, 김용판은 관여한 적이 없죠. 그 회의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전면적으로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자기가 선거법 사건에 대한 총책임자였다라는 명목으로 원래 수사 라인도 아닌, 그리고 분석팀에도 아닌 김병찬 수사 이계장이 끊임없이 개입합니다. 그 손발 노릇 다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키워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분석팀의 판단을 높게 인정해 주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분석 의뢰서를 만들었던 수서경찰서의 수사팀이 폄하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뭘 모르고 계속 무리하게 요구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끼리만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건 수서경찰서였고, 그 수사팀이 협조를 부탁한 분석만에 대해서 일부만 부탁을 한 게 서울경찰청에다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12월 16일에 발표해도 될 만큼 너네들이 수사가 제대로 된 거냐 라고 확인은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절차가 다 생략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한 부분, 전 또 한 번 이거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아이패드만 얘기했는데 제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복무, 바른손, 아이패드, 연설, 테마주, 호화저택.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검색어로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너무 그때 중요했다니까요. 군복무는 문재인 후보의 특전사 출신, 이런 것 때문에 높게 평가되고, 바른손은 문재인 후보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관련 회사여서 또 거론이 됐던 거고요. 테마주도 안철수 후보 관련, 아니면 후보들의 관련, 그 테마주의 오르내림, 이것도 문제가 됐었고, 호화저택도 문재인 후보의 양산 주택에 대해서 문제 계속 거론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서경찰서가 이 사건, 이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해보려고 정말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재판장에 의해서 굉장히 폄하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들었고요. 실제로 분석 의뢰서도 보면 분석을 의뢰한 내용하고 분석 보고 결과서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석된 내용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수사 일지, 분석 수사 일지, 보고서 안에도 저는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이 왜 이렇게 뭐 평가가 안 된 건지, 채택이 안 된 건지 그 부분도 저는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예를 들면 김병찬 수사 2계장이 좀 더 주목받거나 안태동 서울경찰청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과 우리 수사 경찰청의 여러 뭐 김병찬 이장을 포함해서 부장들하고의 연락 이런 게 항소심에서 어떻게 좀 잘 다루어지면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법해 보이는데 뭐 그런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 증거로 낼 수 있는 문제겠죠. 예, 의심했으면. 예, 하여튼 아직 항소심이 좀 남아 있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또 의도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다지 성실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할까? 예,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또 우리도 또 아직 말씀을 청해 듣지 못한 우리 두 선생님이 남아 계셨는데요. 먼저 이지문 선생님께서 아까 뭐 한 명의 재판이 아니고 이게 4명을 동시에 기소했을 때 하고 하면 그 사람은 다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되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또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이지문입니다. 그 판결문 그 내용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증거 분석 및 수사 과정에 관여한 17명 경찰관이 정인으로 출석해 정언을 했는데 근원이의 진술주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거나 다른 정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반면 근원이를 제외한 다수의 다른 정인은 대체적으로 서로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서는 근원이 가장 한 명의 진술보다 나머지 17명의 진술 대체적으로 부합했기 때문에 근원이 가장의 진술보다 주장보다 이제 17명의 진술에 더 손을 더 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근원이 가장의 이제 작년 4월에 그 폭로가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 판결문을 보면 하나 이제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부 고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고발 이제 근원이 가장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인데 내부 고발자가 주장과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범자일 수 있는 그리고 경찰이라는 특수 어떤 상명하복의 어떤 지휘계통이 더 다른 조직보다 더 투철한 조직에서의 그런 정언들이 과연 다수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내부 고발 사건의 전형적인 하나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제 당시 그 군부정 선거를 고발했을 때 국방부에서는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 500명 장사병들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500명 중 단 한 명도 사실도 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500명 다 우리는 공정하게 선거를 했다. 이지문 중위가 거짓 정언을 하고 있다.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방부는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과연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국방부의 발표와 제 한 명의 발표 중에 누구의 말에 더 신뢰를 했겠는가는 나중에 또 뭐 재판 되고 나왔지만 마찬가지한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 한 명의 주장보다 그것이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500명이든 그 침묵했던 조직의 목소리를 동조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는 다수의 목소리가 침묵할 때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단지 다수가 아닌 한 명 소수이기 때문에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내부 고발자가 나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근현이 가정의 어떤 폭로도 있었지만 이번 그 사건을 보면 국정원의 그 직원들의 전직 직원, 현직 직원의 어떤 제보 그리고 국군 보안사령부, 국군 그 사이버 같은 경우도 그 현직 군인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내부 고발자 보호하는 법에 있어서는 국정원 직원이나 군 사이버 수사 그 내부 고발자나 근원이 가장 그리고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공공 분야의 부패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 실천하는 법률에서는 정해진 공공기관, 뭐 수사기관, 감사원, 건의기 이런 곳에 신고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정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내부 고발을 했을 때는 그것이 전량 뭐 사실이라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 분야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단지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도 공익신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현희 과장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 분야 공익신고 보호법에 의해서는 공익신고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번 같이 건현희 과장처럼 승진해서 누락됐다. 또 어떤 지금 뭐 경찰청 차장이 뭐 징계 운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불이익을 보고 어떤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법에서는 공공 분야, 민간 분야가 구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현희 과장 같은 경우도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있어서 단지 그런 정해진 기관이 아니라 언론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어떤 뭐 정당에 가서 제보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수사의 단서를 제공했다고 하면 적극적인 어떤 보호가 돼야지 앞으로 정말 어떤 정권의 어떤 문제라든지 큰 어떤 비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이번 기회에 또 내부 고발 공익 제보 보호를 위한 우리가 좀 신경 더 써야 될 분야까지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하고요. 건헌희 과장의 뭐 오늘 재판 내용에 대한 분석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제 재판 결과를 두고 나서 좀 건헌희 과장의 수사에 단서를 제공했던 이 사람에 대한 사실은 이제 인신공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죠.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지만 그 사람의 증언이 아직은 우리가 진실을 찾는데 단서가 되는 거 아니냐. 유효한 증언은 아직 유효하다. 뭐 저는 또 그렇게 보는데 저는 또 그 때문에 특검도 뭐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재판 결과가 특검을 도입하지 말자고 하는 무슨 이유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냐. 김용판 씨 1심 무죄 판결이 특검을 그동안에 쭉 요구했던 뭐 정치권에서도 요구도 그렇고 시민들의 요구도 이제는 그거는 쓸모없는 요구다. 더 이상 근거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것이 될까? 뭐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는데 아까 또 우리 진성준 의원님 모두 말씀할 때 특검에 대해서 언급도 하셨는데 혹시 뭐 이런 내용 포함해서 또 진 의원님도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김용판 재판이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그 재판부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든지 그 허위의 수사 결과, 허위의 중간 수사 결과를 12월 16일 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사흘 앞둔 그 밤에 하필 발표했어야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쉽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른바 사법부의 판결문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다 말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쉽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권 차원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함께 하셨던 우리 진선미 의원님이나 다른 기자님들, 변호사님들 이 사건에 얽힌 여러 가지 세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사건의 본질이 그런 디테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 정권이 자기의 정권적 차원의 정당성을 이를테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가지고 수사를 방해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또 심지어는 재판의 결과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밝혀질 것인가?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는가? 저는 이런 과정들을 다 밝히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여러 기자님들과 의원님들이 제기하셨던 그런 그 세부상의 불일치의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결국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가 도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정권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어떻게 감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에 의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권은희 과장이나 또 군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사건의 단초를 열어준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가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보호해 주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팀장 좌천당해버리고 권은희 과장 좌천당하고 말이죠. 또 국방부는 그런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색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지문 이사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이런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확고하게 갖춰져야 하고 또 동시에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 더구나 정권적 차원의 영향력이 미쳐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차제에 상설특검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서 즉각 입법되고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저희 자담의 뭐 제목에는 뭐 이번 판결의 문제점과 의미 이런 내용도 사실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오히려 뭐 특검은 필요 없고 이미 진상은 다 허위로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국정원과 경찰 간의 다양한 접촉 그리고 왜 정말 김용판 씨가 이런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을까? 그게 또 15일이었을까? 그 전부터였을까? 뭐 이런 점들, 김병찬 수사계장 그동안 어떻게 보면 뒤에 감춰져 있었던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역할은 뭐였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뭐 항소심 준비를 하는 검찰이 그걸 뭐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난망한 상황이라고 하면 또 다른 방법, 이런 특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그런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밝혀지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이번 판결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뭐 저희가 예정되는 시간 3시인데 약간 뭐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또 미처 다 말씀하지 못한 분도 있고 또 뭐 고재기 기자님이나 또 한 번씩만 말씀하시고 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박주민 변호사님한테는 제가 조금 더 설명 한번 해주시면 이해가 좀 더 잘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15일 전에 범행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15일 날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 기재대로 15일 날 최초로 김용판이 범행을 결의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공소장 또는 검찰이 제기한 의혹 자체에서 서로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되게 됩니다. 먼저 12일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하영에 대해서 컴퓨터 같은 것들을 압수수색하려는 영장을 발부하려고 했던 수서경찰서의 경찰들에게 김용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안 맞죠. 왜냐하면 12일 날이라는 것은 15일 날 전이기 때문입니다.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또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석 자체를 서울청에서 하려고 했었던 김용판의 의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15일 날 범행 결의를 한다는 것하고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1, 2번에 놓고 전체적으로 검찰의 공소장이 좀 책에 안 맞는다는 얘기와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를 앞에서 이제 재판부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공범으로 기소돼야 될 수 있었던 경찰들을 놓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위 제한, 수사 범위 제한은 이 판결문에 따르면은 김용판의 개입 없이 이미 14일 날부터 경찰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일 날 김용판이 최초로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데 어떻게 김용판이 수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날 최초로 결의하게 됐다면 이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저는 아까 진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김용판을 비롯해서 여러 경찰들이 이미 국정원들하고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는데 15일 날 결의를 최초로 하게 됐다면 그 부분들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약점은 이병환 기자님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김용판은 왜 15일 날 갑자기 그런 범행 결의를 하게 됐는지가 빠져버리게 되죠. 15일 날 갑자기 결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장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떻게든 15일 날 결의를 한 것으로 구조를 짜서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왜? 그 전에 이미 범행 결의를 했다라고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진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국정원 직원과의 통화, 식사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공소장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쪽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일 날 그 내용을 다 빼고 15일 날 수사 결과, 분석 결과를 최초로 보고받고 그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범행 결의를 하게 됐다고 이상하게 공소장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갖게 되고 법원으로서도 이 공소장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15일을 기준으로만 이야기하면 15일 이전에 있었던 행위들을 간과하게 되거나 예. 또는 15일 이전에 있었던 행위들로부터 불법을 의도했다라고 주장해 온 것, 검찰이 일부 주장해 온 것을 스스로 또 충돌해버리는 예.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버리게 된다. 15일 이전에 있었던 여러 행위들을 간과하게 되거나 15일 이전부터 있었던 행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주장과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논리가 검찰 스스로 자기를 발목 잡았던 이상한 논리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사실 같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면은 11일부터 15일까지가 오히려 더 집중적인 조사 네. 대상이 되겠죠. 지금 더 파헤쳐야 될 거는 15일 이전에 있었던 행위들, 그 부분이 더 또 주목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또 뭐 아까 시간을 좀 제한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 혹시 못하신 것도 있다고 하면 지금 조금 더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아 있는데요. 뭐 고 기자님이나 뭐 순서 상관없이 뭐 말씀 하시죠. 계속 이제 국정원 관련된 게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적하셨듯이, 근데 재판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검찰이 마지막까지 이제 결심 공판할 때까지 그 증인 채택을 하려고 했었던 진 의원님도 얘기하셨던 박원동 국장이 있는데요. 두 번 출석 요청했는데 두 번 다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오라고 보냈는데 주소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을 그만둔 이후에 주소지 불능으로 송달장이 반송되면서 두 번 다 안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강남 쪽에서 사무실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박원동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기자분들도 그 문제 12월 16일 날 저녁쯤에 김용판한테 전화해서 눈치 보고 다 나왔는데 왜 발표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12월 16일 밤 11시에 경찰이 중간수사 발표 보도자료를 뿌리고 나서 불과 11분 뒤에 11시 11분에 국정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보도자료를 뿌리는, 검찰은 이 보도자료 작성에 박원동 국장이 깊이 관여한 걸로 여기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안 나왔어요. 그 박원동 국장은 뭐 국익정보국장 하면서 정치 파트 관련돼서 많이 출입했지만 법조도 좀 오래 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감을 나눈 상태에서 혹시 안 나온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혹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 재판부 가게 되면 뭐 참고인 그러니까 수준이지만 박 국장 관련돼서 아마 증인으로 불려야 되지 않을까. 검찰도 그 부분도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앞선 분들도 얘기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 자체에 대한 의혹 플러스 그 굉장히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 판결문에도 담았듯이 마지막에는 이제 그
형사사법의 원칙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확신을 판사로 하여금 줘야지 검찰이 그걸 충분히 줬냐에 대한 패션 마크를 계속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이병헌 기자도 얘기했고 박변도 얘기했지만 그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는 검찰이 입증을 하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부분도 역시 간과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렇다면 지금 수사팀에서 수사팀 자체가 쪼그라들고 뭐 검찰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팀에서 그럼 과연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느냐, 새로운 증인을 불러들일 수 있느냐와 관련된 기대는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계속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통화 기록을 낸다랄지 뭐 이런 부분은 특히 박원동 국장이 중심이 돼서 이런 부분은 새로운 형태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툴 만한 사항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박 국장이 증인으로 안 나오면서 그 밑에 있던 이제 실명까지 나왔는데 안직원이라고 김병찬 회장하고 50여 차례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문자나 통화를 했던, 검찰은 그 김병찬 계장 자체를 이 안태동 메신저, 국정원의 메신저로 보고 이제 관여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직원에게 이제 요런, 그러니까 박 국장한테 물어야 할 사항을 안 나오니까 이제 이 양반한테 묻거든요. 이 사람은 내 고난 받긴데 그걸 지금 나한테 왜 묻느냐라고 하고, 재판부 듣고 있던 재판부도 약간 좀 짜증 섞이는 목소리로 도대체 이게 공소사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검찰 쪽에서는 원래 이 신문 자체는 박 국장 먼저 신문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부하 직원이었던 안 직원을 상대로 하면 이제 이어지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이제 그 검찰도 이제 인정을 한 부분인데, 그런 거가 좀 이제 누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고 특검, 어차피 제가 또 발언할 기회는 없을 것 같으니까 특검과 관련돼서는 민주당 쪽에도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약간 긴백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1심 선고가 나서 선고까지 난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한 전례가 있는지가 좀 과문하지만 좀 기자들도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 같은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해서 기소를 하는 일사부재를 좀 어긋난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이 원판 재판 외에서 이제 그 사이버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기소된 외에 새로운 의혹과 관련된 이제 특검을 제안을 하고 구체화를 하고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슈 피로도라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워낙 이게 1년 이상을 끌어오는데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나 이 사안에 관심 있는 분들도 글쎄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최동욱 사건 같은 경우도, 사찰 사건 같은 경우도 청와대까지만 개입되고 안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포괄적으로 뭐 사법방해 특검이랄지 좀 그러니까 뭔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특검 이슈, 그러니까 전체로 특검 플러스 여기에 이제 실현 가능성을 보태서 이슈 파이팅을 하고 그게 좀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거는 뭐 속된 말로 정치권 이제 프레임 싸움이기도 한데, 특검과 특판,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게 특판하자는 얘기냐라는데, 이게 또 먹히는 측면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고까지 났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특검을 또 한다? 그런 전례가 있었나? 헌법에 어긋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뭐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특검을 제기하는 쪽이라면 명확하게 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김빼기 같지만. 예. 아닙니다. 그건 뭐 민주당에게 던지는 제안 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저희 참여연대나 이렇게 시민사회에서도 쭉 요구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특검 요구의 타이밍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뭐 낮게 표현한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타이밍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안인데요. 예, 좀 이따가 저도 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혹시 뭐 이병헌, 제가 사실 아까 소개할 때 이병하 수사과장이죠. 서울경찰청. 성함 막 헷갈려가지고 이름을 막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했는데, 예, 오마이뉴스 우리 이병한 기자님이신데, 뭐, 예, 좀 보충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네, 특검 부분은 뭐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앞으로 뭐 항소심이 진행이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박주민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15일 범행 결의를 중심으로 짜여진 기소 논리의 변화가 좀 있지 않으면 항소심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기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되게 이제 지금 이상하게 돼 버렸는데 무죄가 나면서 뭐 결론적으로 변하지 않은 사실은 있어요. 2012년 12월 16일 날 밤과 17일 날 오전에 그 경찰의 발표, 뭐 핵심은 문재인 박근혜 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이게 과연 허위냐 허위가 아니냐 이제 이건데 김용판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 쪽의 일관된 주장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이제 반대 측의 주장은 그건 허위다라는 주장이고 법원의 판단은 아쉽다라는 판단인 거죠. 근데 그 아쉽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는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인 건데요. 그 분석 범위 제한 논리, 분석 범위를 그렇게 제한해서 그렇게 발표하는 게 과연 아쉬운 걸 넘어서서 허위 부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이 돼야 그 최종 행위 결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결과가 그냥 아쉬울 뿐이지 허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작 그라운드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허위다 이게 아쉬운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허위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좀 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항소심 재판이 힘을 갖고 진행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허위라고 하면 발견된 것하고 문제가 이제 그 거짓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 밝힌 거 또는 파악한 것은 그대로 공개했느냐, 뭐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 없는 뭐 비밀 때문에 한 거는 뭐 공개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10가지를 알았는데 자기들은 그 중에 하나만 딱 발표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 허위라는 말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발표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저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좀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수사 주체거나 그거를 했거나 했는데 14일 날 메모장 파일이 나왔고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메모장 파일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대속 서치를 했고 이제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하다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분석관들이 이게 오늘의 유머에서 사용한 아이디이며 또 그게 찬성 클릭 행위가 뭘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아이디 하나하나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지 못한 거는 사실이겠죠. 다만 뭔가 이상하다라는 점은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뭐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까지는 다 이제 다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분석관이고 내가 수사계장이고 내가 경찰청장이고 라고 한다면 그 발표를 지지비방 댓글 뭐 한 적 없음이라고 발표를 했을까? 라는 그것에서부터 출발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항상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갖고 항상 나쁜 거냐 나쁘지 않은 상황 행동을 하느냐의 출발 그거는 애매한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분명히 유죄와 무죄가 가려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 재량이 생기고 내가 운신해 볼 수 있는 이게 생기는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왜 당시에 그때 그런 선택을 했으며 이게 합리적이며 이게 허위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허위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 그게 15일에 범행인 건지 사실 공소장을 보면은 갑자기 15일 날
그런 범행을 하여라고 넘어가 버려서 하거든요. 뭐 정확하게 몇인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뭐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근거가 튼튼해져야 항소심이 좀 더 힘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허위라고 표현이 조금 애매하면 뭐 축소 은폐라고 할까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병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항소심에서 더 정말 책임에 걸맞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데는 중요한 포인트를 지정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보통 자담회 하면 이제 마무리 발언 한 번씩 다 들어보고 뭐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만 또 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으시면 제가 대충 오늘 자담이 나온 거 마무리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어제 우리 또 비슷한 주제로 특히 이제 법률적인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박범계 의원님하고 또 신경미 의원님 이쪽 의원실에서 비슷한 주제에 자담을 해서 우리는 좀 똑같은 말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걱정했는데 전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재밌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말씀들이 많이 여러 번 나온 것 같아요. 또 강조되면서 김용판 씨를 혼자 재판을 회부한 것과 동시에 재판에 그 최현락 수사부장을 비롯한 이병하 수사과장, 그다음에 김병찬 수사 2계장까지 포함해서 재판을 회부한 것은 상당히 다른 결론을 아마 나왔을 게 했을 건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같이 재판을 회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 점도 오늘 나온 말씀이고 또 잃어버린 고리 같은 우리 안태동이라든지 국정원 직원 또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고재 기자님이 기사를 쓰셨는데 제가 못 읽어본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원동 국장이 두 차례나 그렇게 안 나오고 한 과정 그것이 또 재판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이야기하면서 좀 더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잃어버린 고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병찬 수사 2계장이나 안태동, 박원동 이런 사람들의 역할 15일 이전에 있었던 행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사실은 진상규명이나 진실이 파헤쳐지고 항소심에서 그게 좀 더 다투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다투어지지 않은 1심은 매우 아쉬운 채 그냥 결론이 나와버린 그런 한계가 많은 재판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뭐 제가 다 소개 못한 우리 진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디 축소, 분석 범위 축소, 아이디 키워드 축소 이런 점에 대한 아쉽거나 비판적인 말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약속드린 시간 대충 뭐 채워서 했고 더 사실은 이야기 기회 있으면 또 한 번씩 더 말씀하실 게 있겠지만 오늘 또 자리는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 지으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통해서든 또는 뭐 항소심 재판과 상관없이 별도의 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든 진실을 더 규명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추궁하는 그 노력들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바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나와주신 분들도 계속 그런 노력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성준 국회의원님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참여연대 공동 주최한 김용판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다루어보는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같이 시청해 주신 우리 시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네티즌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